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가까워진 지금은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다만 지난 화요일 이전에 조사한 결과는 공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선거운동 기간에 좀 변화가 있었지만 1강 1중 1약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조사한 SBS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4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7%로 지지율 격차는 22%포인트였습니다. 나흘 뒤 10일 새벽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 교체가 시도됐고 당내 분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51, 김문수 29%로 격차는 2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10일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전 총리가 여론조사 대상에서 빠진 걸 고려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18일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리얼미터가 22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재명 46.6, 김문수 37.6%로 격차는 9%포인트로 한 자릿수였습니다. 23일 2차 TV 토론이 이어졌고 25일부터 27일까지의 SBS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는 48%, 김문수 후보는 34%를 기록했습니다. 격차는 14%포인트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앞서 4번의 여론조사에서 6, 8, 10.4, 10%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부동층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투표할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을 합한 부동층은 각각 17, 12, 2.5, 8%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운동 중반까지 늘어나던 부동층이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합도가 높은 걸로 분석되는 충청권과 PK의 지지율을 SBS의 두 여론조사로 비교해봤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5일과 6일 조사 땐 이재명 40, 김문수 33, 이준석 5%였는데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에선 이재명 46, 김문수 34, 이준석 9%로 나타났습니다. PK의 경우 이재명 47, 김문수 29, 이준석 5%에서 37, 47, 9%로 변화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운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독재, 뭐 파란 윤석열 등등 하여튼 다양한 이유들이 근데 있어요. 윤석열은 왜 안 무서워해? 파란 윤석열이라면서. 자기네 편이니까. 네. 그거예요. 상대편에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합리적인 사회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는 본질적으로 특권 성장을 해온 사회예요. 그건 불가피했어요.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 전략. 우리 자원도 부족했고 돈도 부족했고 몰빵을 해준 거예요. 수도권에 몰빵하고 지역으로는 그다음 대기업에 몰빵하고 사람들도 특정 계층에 특별한 기회를 줬어요. 사실은. 인재를 키워서 어쩌고. 근데 이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주 빠른 산업화를 이뤄냈어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성장 전략이 그런 게 있습니다. 부패도 성장 전략의 하나라고 그래요.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 때가 있대요. 부패가요? 부패가. 제가 부패학 전공이잖아. 제가 대학원 석사 논문이 나 반납하고 말았지만 석사 논문 제목이 지방정부 부패 극복 방안 연구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거 연구하러 대학원 갔다가 공부를 2년 6개월 한 사람이요. 어떻게 있어? 근데 그 부패가 도움이 된다. 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면 당연히 부패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특혜를 누구한테 몰아주잖아요. 여기 몰아줄 거냐, 여기 저기 몰아줄 거냐. 그게 정치 권력의 권력인데 어디를 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는데 뭐 술 한잔 하면 또 뭐 용돈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특권, 특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말씀하시는데 제 손 잡는데 왜 기분이 안 나쁜데? 그러니까 특권과 특혜 차별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국가 전략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기득권자들한테는 당연한 걸로 입력이 돼 있어요. 자기들은 특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제 함정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환기거든요.
이제 수도권 집중이 이제 한계가 왔어요. 특별 대기업, 특정 대기업 몇 군데 몰빵하는 데서 이제 비효율이 발생해요.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 큰 기업, 작은 기업, 스타트업, 벤처 이런 데가 막 서로 막 이렇게 정말 생태계처럼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사회도 전체적으로 공정해져야 된다는 열망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특권, 특혜 이거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네. 뭐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 비주류, 아웃사이더 변방에서 성장해 왔잖아요. 드디어 중심에 온 거예요. 마지막 대회전을 앞두고 있죠. 괜찮아요? 네. 그 성안으로 들어갈 거냐고 성벽을 놓고 대치 중이야 이제 대회전 벌어진 거예요. 네. 이제 3일 후면 결판이 나요. 그런데 저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저의 정치 생명의 핵이에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걸 기대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남시가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러나 제가 부정부패나 특별히 누구한테 혜택 주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성남시에서 살짝 겪어봤어요. 경기도에서도 겪어봤어요. 그냥 대통령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반대로 예를 들면 이재명 그 인간은 십몇 년 동안 찔러봤는데 씨알이 안 먹히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골프 한번 치자는데 예약도 안 해주고 차 한 잔 마시자는 것도 CCTV 타놓고 거부하고 그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걸 뺏겼다고 생각해요. 그 실제로 제가 뺏었죠. 대장동 개발을 하는 데서 7천억 가까이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이 그냥 허가는 다 먹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한 7천억 가량 우리가 회수를 해버리니까 물론 9천억 회수 안 했다고 나 기소당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몇 번 겪으면서 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우리 좋은 시절 다 갔다. 그 두려움이 크다는 그 두려움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좋은 시절 다 갔다 무서운 네.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아마 그래서 어쩌면 이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 결정할 수 있는 곳에 놓이게 되면 그렇게 공정하게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차라리 인간을 믿지 말고 정부를 차라리 작게 만들어서 기능을 축소해 버리고 그러면 정부의 여지를 줄이자는 것 같아요. 그럼 사회의 기득권자들 세상에 오죠. 아,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럼요. 네, 정부의 기능이 예를 들면 권력을 남용하면 문제죠. 네, 그러나 통제 기능을 행사를 해야지. 네. 공정하게 하는 게 정부의 제1 기능이잖아요. 공정하게. 그 이제 그 어떤 누군가에게 그 권력이 갔을 때 대체로 부패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공정함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혹은 뭐 권력자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거. 그거는 그거하고 저한테는 좀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부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안 놀아줄까봐 들어온 겁니다. 아, 부패했던 사람들이 부패 혜택을 기득권? 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십 년간 특별한 혜택을 받고 음, 지금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대개 룸사롱, 골프장, 선물, 또 인맥, 항맥 이런 걸로 다 연결되는데 이재명은 그게 한 개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항맥도 없지 무슨 골프장도 잘 안 가지. 골프장 가셨었잖아요. 그냥 그게 가지고 놀자는 거고. 어쨌든 업자들하고 어울려서 뭐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결 라인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결국은 것들이. 자기들이 배제될 거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그 물어봐 주세요. 뭐요? 왜 무섭니? 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 독재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독재를 하는데 어떤 독재를? 제가 독재하는 거 봤어요? 예를 당 운영을 독재를 했다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예를 들면 그 성남 경기도가 그 얘기를 못 할 거고 네. 겨우 이제 당권 행사를 마음대로 비명 행사 뭐 이런 하는데 얘기 많이 비명행사 하잖아요. 얘기인데 그것도 자세히 보세요. 국민의힘은 자기들 멋대로 공관위에서 막 단수 추천하고 전략 공천하고 엉망이지만 우리는 전략 공천한 거 거의 없어요. 경선. 다 경선직이 네.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당원들이 뽑을 기회를 내가 많이 만들어줬죠. 근데 그 당원들이 이재명의 반기를 든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당원들이 바보냐? 나한테 속았냐? 이용당이냐? 그거 아니죠. 아니 무슨 200만 당원이 나한테 속아요. 그 바보들이에요? 200만 명 속였으면 뭐 그게 맞는 거지. 뭐. 그리고 그 200만 명의 생각이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하고 똑같아요. 예, 예. 다르지 않잖아요. 그걸 간과해요. 적극적 지지자 일부가 마치 일반적인 지지자나 보통의 지지자와 달리 톡 튀어가지고 다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습니다. 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일반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똑같은데 그거를 경선 기회를 줬는데 결과난 거를 내가 독재를 했다고요? 그게 뭔 독재예요? 저 조금 더 하면 저 인터넷 끊는다고 하니까요. 네. 끝으로 아니 무서운 이유를 물어봐 달라니까. 난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난 법대로 규칙대로 공정하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이 되는지 한 문장으로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그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 됩니까? 지금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회복될 거다. 회복. 그리고 다시 성장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통합된 나라가 될 거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지금 엄청난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회복이 되는 거고 통합되는 나라, 그리고 성장하는 나라, 이런 네. 나라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회복, 말씀. 성장, 회복과 성장, 성장과 통합과 통합. 국민 행복. 국민행복.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재명 내란 극복은 그건 기본이고 그거는 뭐 그 목표가 될 수 없는 거고 그거 안 하면 나라 망하는 거니까. 네네. 네. 자, 이재명 후보와의 춘천에서의 춘천 스페셜 스튜디오에서의 오늘 송출은 여기서 전 이제 인사를 드리고 아마 이어지는 2부에서는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우리 신혜영 기자가 또 여러 출연자분들과 또 토크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재명 후보님은 또 춘천 유세가 오늘 또 많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얼른 또 가셔서 국민들 많이 만나시고 네. 하여튼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과든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 네.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할 길을 주세요. 하세요. 네. 워낙 급하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네. 제 이번 선거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로서는 아마 어느 쪽이든 그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너무 많은 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정치가 바로 섰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특정인들이 그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가해했죠. 민주공화정, 민주주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배신했습니다. 민주주의 토대를 통째로 무너뜨린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면 내란 세력들이 다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 나라는 회복 불능의 구렁텅이로 빠질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꼭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이전보다는 합리적인 세상 좀 회복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상 꼭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준비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냥 선의를 가지고 공정하게 원칙대로 상식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부 기득권을 가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저항하고 또 혼자 저항하면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재명 나쁜 사람이야 악마야. 그러니까 저는 사회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판사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그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정치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 소위 부정비리 추적 운동을 하다 제가 검사 사칭 혐의로 맞아요. 몰려가지고 어쨌든 구속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시 선거제도가 그 당수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낙점을 받고 총재, 총재한테 표, 예. 그리고 선거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고 그럼 이제 당선되면 본전 찾고 다음 이제 선거 준비하느라고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 다 날라가죠. 그죠. 예.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떨어지면 이제 패가망신, 거지 되는 거죠. 그걸 왜 하냐 내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기간 당원 많으면 공천 받는 거고 선거 비용도 일정 득표 이상을 하면 되돌려주고. 그래서 제가 네. 그러다가 대선 후보로 처음 부상한 게 언제냐면 박근혜 탄핵 연설 때 탄핵 현장에 나가서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자진하야 탄핵을 주장했어요. 네. 다들
대통령 탄핵을밖에 올지 못하고 있을 때 네. 저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러면서 갤럽 조사에서 대선 후보군에 처음으로 잡힙니다. 이 댓글 공작이라는 게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 2010여 년 선거에서 잡히기도 했지만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댓글 팀이 맞아요. 계속 돌아갔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제가. 그때 트위터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댓글 때문에 많이 싸웠죠. 근데 제가 왜 그 유시민 당시 성남시장을 주목했냐면 이 댓글 팀이 네. 이재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왜? 지금 제가 그 처음 패턴상 발견을 했던 모양이군요. 처음 드린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댓글팀 찾아서 막 고발하고 막 폭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팀을 계속 추적했는데 아니 지자체장에 불과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관리하지? 좀 심하게 당했죠 그때도. 예. 국정원이 등장 초기부터 관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국정원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처음에. 아, 실제로 이 이제 양반을 왜 관심 가지지? 국정원이 성남시에 나타난 게 2013년, 2012년. 그리고 딱 드러난 게 2013년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논문 표절. 너무 제가 대학원을 다녔어요. 예 맞아. 왜 대학을 왜 다녔냐면 부패 연구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논문 이름이 지방 정부의 부패 극복 방안 연구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공부하고 있는 논문도 썼는데 그게 이제 표절됐다. 그래서 최종 지금 결론은 이제 표절 아니다고 나긴 했는데 그걸 국정원이 그 소위 아이오라 그럽니까? 그 지역 담당이 예. 가천대 그 부총장 대외 부총장을 찾아가서 그 논문을 달라 그래가지고 논문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표절이다. 그리고 막 온 동네에서를 이제 공격할 그러니까 때인데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 네. 지자 기초단체장에 불과한데 왜 이 신인 정치인을 국정원이 관리하지 댓글로?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다니까요. 뭐 나중에 초반부터 잘못될까봐 잘 관리해 주신 거죠. 우국 충정으로 저 친구 원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정치권에 첫 등장할 때부터 국정원이 관리했던 인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 네, 그때 실제로 아예 담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도 그때 국정원에서 만나서 관리하고 어쨌든 그게 가족 불화의 한 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탈락 연설도 크게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탈락 연설. 네. 지금은 당장 발길을 되돌리지만 우리 탈락한 가슴속에 직후예요.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생생하지 않습니까? 10년밖에 안 되는데 진짜 젊으시네. 이재명 후보 그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잘못하면 빨리 반성합니다. 네, 빨리 고쳐요. 빨리 인정하고. 예. 보통은 그거 인정 못 해가지고 세월 보내거든요. 5년 10년을. 네.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반성하고 바로 고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바뀌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저도 저를 잘 몰랐는데 그 표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발전도상. 발전도상인.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쭉 관찰해 온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이재명 제거에는 대동단결했죠. 그 시기가 꽤 길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그게 뭐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 틈을 치고 들어갔고 그렇죠. 저는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에 당했으니까요. 그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4건을 기소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터무니없는 거 기소당했거든요. 그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들어가면서 이재명 이렇게 끝나나 그렇죠. 싶을 정도로 계속 당하셨고 그때 민주당 코어 지지층도 이재명 이렇게 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견해였어요. 저 빼고. 뭐 저도 이제 산화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 빼고 몇몇 소수 빼고는 이재명 여기까지다. 끝났다. 그게 대체적으로
맞는 예측이었죠. 제가 그때 뭐 한참 문제 삼던 트위터 그 부인 계정 아니라고 했다가 저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때 황당했죠, 그것도. 이재명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완전히 싹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옆에 있다가 당한 사람이 있어요. 많죠. 많죠. 근데 이재명 옆에 있는 척 했다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쌍방울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만난 적도 없다면서요. 저기 관계 있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거 다 이래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게 지금 엉뚱하게 걸려버렸잖아요. 그게 대부송까지 온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까지 가게 된 거죠. 예. 그 중에서 경기도지사 경선 때 발언 가지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몰아붙여가지고 1심 무죄 났는데 2심에서 3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것도 세 건이었는데 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지금 판결이 났어요. 비슷한 거죠. 예. 그렇게 말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적어나면서 경기도지사 때입니다. 그렇죠. 적어나면서 아 이제는 이걸로 끝이다. 뭐 또 끝나는 게 통상 예죠. 통상 예죠. 2심이 대법 가서 네.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대법 가서 확정되고 아 정치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재명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근데 다음에 전원 합의체가 무죄를 내네. 네. 근데 법이론적으로는 저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때 와 이것은 기적적이다 그랬어요. 물론 고등법원 판결이 기적적으로 엉터리였던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걸 그때 몰랐지. 그렇죠. 아 이제 끝이구나. 그때 기적인 줄 알았어요. 저게 기적인 줄 알았고 원래 인생에 반전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저도 제 인생을 반추해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 벼랑에 외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만 삐끗하면 툭 떨어지는 거죠. 본인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점점 그 체급이 커지면서 가족들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가족들을 괴롭힐 때는 나 이거 괜히 했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당하는 거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게 뭐 어떤 것이든 다 견뎌내는데 뭐 못 견디면 이제 죽는 거죠. 사회적으로든 생물적으로든. 그럼 내가 감수하면 되죠. 그건 감수하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녀들, 자식들, 아내, 특히 아내. 아, 정말 저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렇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거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고통 주고 원래 동네 좀 나쁜 얘기로 건달 양 뭐라고 하잖아요. 영화치. 거기도 원래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 검찰들도 그런 게 있어서 형제가 문제가 되면 그렇죠. 하나만 해요. 부부 중에 하나, 가족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사거리 그냥 도륙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도 혹시 자식들 뒤집으면 있겠어 해가지고 다 뒤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어쨌든 찾아내서 그냥 그것도 재수사를 몇 번인지 모릅니다. 네. 혹시 다른 거 없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먼지 털듯이 쥐어짜고 털었는데 와, 그 압수수색 저는 아무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기록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거 알아요. 아무 메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정기적으로 뒤져서 버립니다. 삶의 기록이 없어요. 맞아.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견디긴 하는데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얼마 전에 그렇죠.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꽤 어쨌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저번에 무슨 화천대유에 취직했다 이런 엉터리 보도 해가지고 바로 잘렸죠. 다른 데 다니고. 다른 회사인데 그게 얼마 전에는 영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디 저 시골 가가지고 교습소 알바를 했어요.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불법 취업을 했다고. 불법 취업을. 아니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알바한 사람이 뭐 불법을 합니까? 그냥 그 기사를 쓰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제가 한번 인터뷰 해봐야 되겠다. 그만하세요. 놔두세요 제발. 우리 놔두는 게 제일 좋아.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때 죽음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구나. 네. 그런 경험을 무수히 하고 거기까지 갔지만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도구로서 그렇죠. 이재명이 사라지면 어떡해요? 도구인데. 네, 맞아요. 절대 안 되죠. 오늘 7시에 마지막 유세라면서요, 여의도에서. 7시인가요? 어쨌든 여의도에서 마지막. 예. 그때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그때 제발 그 안에 계시라고. 네. 예. 좀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겠지. 답답하지는 않고 답답할 게 뭐 있어요. 미안하죠. 그렇죠. 나를 만나러 왔는데 네, 그 안에 뒤에 있다는 게. 근데 밖에 나오면 저희가 너무 불안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나오지 마시고 제발 아예 유세하지 말라는 것도 오늘 맞습니다. 저녁 때 거기 계시고.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뭐 그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운명론자도 아니긴 하는데 이 이재명 후보님의 오랫동안의 그 지금까지의 궤적을 이렇게 짚어보잖아요. 네. 진짜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까지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이런 뭘 하라고 살아남았나 보다 그런 생각. 저는 제 개인 인생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재판이든 이런 거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할 거. 제가 사필 규정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사필 규정. 진짜 사필 규정을 믿어요. 실제로 그대로 되어왔어요. 그럼 너무 상대가 공격을 무리했어요.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한테 자산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견딜만 하죠.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살려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 목을 가해당한 거 이런 것들도 뭐 그들 입장에서 운이 나쁜 것 같은데 저는 작년 12월 3일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신이 있는가 보다. 어떻게 그 계엄을 실패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다 우연이잖아요. 다 우연히 겹쳤는데 그중에 한 개만 삐끗했으면 그 성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계엄 해제 의결도 어쨌든 했지만 탄핵 의결을 할 때 맞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될 때까지 한다. 이거 뭐 몇 달 갈지도 모른다. 지금 각오하고 매주 토요일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잖아요. 한두 주 지났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것도 막 온 국민들이 막 몰려 나와서 압박하니까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탄핵 심판 인용 문제도 제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았을 때 그때입니다. 예. 다른 것들은 운명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계엄을 했는데 가서 해제하러 가다 잡혀서 죽는다. 그건 뭐 운명이죠. 피할 수 없는 거의 예정된. 근데 탄핵은 기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그런데 기각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거는 정말 숨막히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가장 스트레스 쌓이는. 근데 이건 역시도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는데 이걸 보면서 이 우연들, 이 엄청난 우연이 점철됐는데 근데 결론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흘러간 거잖아요.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애국가에서 부를 때마다 하느님이 보호하자 할 때도 그때 생각해요. 진짜 이 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돕는 나라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게 맞다면은 도구를 이재명으로 선택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 대통령이 데려가십니까? 정말 저는 상식적인 세상 만들고 싶어요. 그냥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기만 해도 세상은 훨씬 살만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규칙 어겨서 덕볼 수 없고 규칙 지켰다고 손해보지 않는 그냥 누구 말씀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냥 상식적인 사회. 그냥 법이 지켜지는 사회. 공정한 사회. 나머지는 각자 경쟁해서 뭐 역량 따라서 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진보 뭐 좌파 이런 소리는 저는 실제로는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그냥 상식적인 우리가 만든 합의가 지켜지는 예측 가능한 사회. 근데 그 정도.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죠. 손영공 때 사진하고 최근에 후보된 이후의 사진하고 서로 만나서 껴안는 영상을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아, 제가 저거 봤는데 저 볼 때마다 갑자기 눈물 나요. 네, 정말 잘 만들었네요. 후보님이 언젠가 한번 어린 시절 손영공 이재명을 만나면 뭐라고 해주고 싶냐 누가 질문했는데 안아주고 싶다고 해서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더라고. 네, 어제 스픽스에서 또 출장 인터뷰를 오셨던데 그 마지막에 갑자기 저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 어머니 생각이 났죠. 저 껴안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저거 보고 한참 왜냐면 저 손영공 사진 네. 하고 지금 좀 닮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눈은 좀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살이 좀 흘러내렸어요. 지금 50년 후네요. 50년 후. 그쯤 되겠네요. 15살 이런 저때 껴안고 무슨 얘기를 해줄 건지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저 장면,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 어머니 생각나죠. 저는 어머니가 가슴 아팠을 게 가슴 아파요. 지금 모습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 얘기도 선거 다 끝난 다음에 하시죠. 네. 어쨌든 제 시장 출마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 가장 고통받으셨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근데 용산으로 가십니까? 아니 뭐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또 지금 그런 얘기하면 또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예. 농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도 심하고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기간 동안만 있다가 청와대로 가야죠. 일단 용산으로. 돈 들여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보안도 안 되는데. 자, 그게 뭐 용산 용의 여의주 자리라면서요? 다 끝나고